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09년도 제53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른 문제 풀이 방식과 좀 다르게 설문 1번 따로 끊고 설문 2번, 설문 3번 따로따로 끊어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A시와 B시 구간에 시외버스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갑은 최근 자가용 이용 등의 급증 등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밑줄 그시고요. 현재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갑입니다. 갑이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했는데 화살표 땡겨서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의 하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문 1번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위법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설문 2번에서 사정 판결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도 그 처분의 위법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부분 외에는 그 위법성 사유를 우리가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부분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불쌍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무와 처자가 한 1000명 정도 될 때 우리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의 하자를 인정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할행정청 X는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 노선 밑줄 그시고요. 노선 제한 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습니다. 현재 설문에서는요, 참조조문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게 되면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금 여기도 A시와 B시 구간에 있어서의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선 제한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 노선 제한 규정, 노선 밑줄 그셨죠? 여기서 화살표 당기셔가지고 거리 제한 규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리 제한 규정, 업소 개수 제한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에서 대규모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을에게 새로이 시외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하였다. 여기서 지금 대규모 운송 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갑은 구멍가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도 좀 이상하네요. 을의 경우 있으면 뭐예요? 이제 그 대기업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을이 대규모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비례원칙 위반 사유를 더 확고히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설문 2번과 관련돼 가지고 사정 판결을 하기 위한 어떤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지금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을이 대규모 운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버스랑 비교했을 때 을의 버스는 굉장히 시설이 좋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설문 1번에서 갑은 X의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 바로 느낌이 오시죠? 제3자 수송과 관련된 원고 적격 문제가 핵심이 될 건데요. 조심해야 될 부분 몇 가지 좀 같이 짚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X의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처분에 대해서 위법 사유가 발견돼서,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을 해갖고 갑의 행정소송을 인용을 하고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처분을 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취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가지고 무조건 지금의 행정소송이 취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왜 그런지 지금 느낌 오시는 분들 공부 좀 되신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여기서 이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그 처분 아닙니까? 그죠?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나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그리고 전기 항공기 운송사업 면허, 도시가스 사업허가 이런 것들 다 어떻습니까? 도시가스 없으면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택시가 없으면요,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버스가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고요. 전기 항공기 운송사업 면허, 비행기가 없으면요, 출장을 못 가요. 이게 다 무슨 말이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 실생활, 다수의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의 행복과 이익, 공공복리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돼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강학상 특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강학상 특허고 그 처분성 인정되고 하니까 설문 1번에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니까
항고수응이 되겠죠. 예, 근데 항고수응인데 이게 자귀행위이기 때문에 취소응과 무효확인 수응 두 가지 논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제소기간이 도과됐다라거나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 면허가 이게 뭐 국공로 도사 징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국세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처분이나 도로교통법상 처분이나 아니면 사용료 징수 처분이나 아니면 징발법상 처분이나 이와 같은 국공로 도사 징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취소하고 무효확인 소송하고 있어서 소송 요건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비교하시면 돼요? 취소에는 있고 무효확인 소송에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소송 요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쵸? 예, 그렇게 비교했을 때 취소에는 있고 무효확인 소송에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 두 가지가 취소에는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불복기간을 경과했다거나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취소하고 무효확인 소송하고 소송 요건이 쌤쌤이에요. 쌤쌤인 상황이니까 취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취소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시점에 취소도 제기할 수 있었다면은 예, 명시적으로 취소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야 취소 판결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리합니다. 취소이든 무효확인 소송이든지 간에 지금 소송 요건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취소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도 무효확인 소송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취소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이게 취소이라고 막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을이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는 에어컨 나와요. 근데 가베버스에 선풍기 틀어준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에어컨 나오는 거 타야겠죠? 그쵸? 네, 저라도 탑니다. 그럼 올 것 탔습니다. 올 것 탔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올 것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을 거를 타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행복과 이익에 유익하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이 지금 을에 대한 면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사정 판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엄연히 위법 사유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가배 청구의 이유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판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인용 판결이죠. 인용 판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예외적 기각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행정소송법 28조의 사정 판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나요? 취소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는 아니라고 했죠. 예, 그럼 무효확인 소송도 전제를 해야 돼요. 왜? 설문 1번에서 우리가 무효확인 소송 논의를 할 거니까요. 설문 1번에서는 무효확인 소송하고 설문 2번에서는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예, 답안이 위아래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문 2번에서도 무효확인 소송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 우리 행정소송법 38조 1항에서 28조에 있는 사정판결 규정을 준용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판결 될까? 이런 논점도 걸리겠죠.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피고 행정청이나 아니면 우리 뭐 소송 참가를 해가지고 사정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예, 주장 책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논의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예, 그 설문 2번에서 그 같은 논의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설문 3번에서 위 사안에서 갑이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안 면허의 취소를 관한 행정심판. 이렇게 되면 이건 분명히 취소 심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행정심판이라고 했으니까 무효확인 심판도 고려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설문 1번과 2번은 소송 문제인데 무효확인 소송을 포함시키셔야 되고요. 설문 3번에서는 취소를 관한 행정심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엄연히 취소 심판이에요. 여기서 인용재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인용재개라고 했을 때 이게 일부 인용이에요? 아니죠. 예, 인용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 전부 인용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행정심판에서 재결에 대한 규정은 몇 조에 있습니까? 행정심판법 예, 제43조에 있습니다. 43조 1항은 각하재결, 2항은 기각재결, 3항이 바로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뭐뭐 있어요. 취소재결 있죠. 변경재결 있죠. 변경명령재결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인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인용이니까 이거 취소재결이에요. 취소재결을 나왔는데 을은 예,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쟁송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원처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재결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조 본문에서 처분 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처분은 처분이고요. 그 다음 행정심판 재결은 이제 등이죠. 그럼 이제 둘 다 우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는 바로 원처분 중심주의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쟁송수단은 무엇을 어떠한 쟁송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선 쟁송수단은 뭐야? 행정쟁송이죠. 행정쟁송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두 가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행정심판을 제끼고 소송 쪽이 바로 쟁송수단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이 있어요. 예, 태어나서는 좀 웃기다, 그쵸? 그건 아니고, 뭐야,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은 단 한 번, 이렇게 한 번밖에 기회를 줄 수 없다. 왜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예, 정확하게 1578년이 걸리죠. 그쵸? 죽기 전에 안 끝나요. 그런데 행정심판은요, 결론을 내려서 재결을 할 때까지 딱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의무 규정은 아닌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60일. 그러면 불복을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으려면 행정심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예, 행정심판은 한 번밖에 안 된다.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소송 제기해야 된다. 쟁송수단은 이제 소송이고, 이제 그때 소외 대상은 원처분 중심주의로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상황 보시고요. 예,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답안을 쓰실 때는 시작과 동시에 법적 성질부터 무조건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답안을 한 1000개 정도 써보고 나시면요. 법적 성질을 맨 앞에다 검토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온몸으로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개 쓰기 전에 그냥 제가 법적 성질부터 쓰라고 할 때 그냥 쓰세요. 제가 1000개 이상 답안을 써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은 뭐가 있죠? 당해 행위의 성질, 처분성, 그리고 기속 재량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이따 우리 재량의 하자 얘기할 거니까 재량 행위까지도 검토하세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아까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국민의 실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학상 특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그 노선에 대해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노선의 범위 내에서 배타적 경영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 설권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학상 특허.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처분성 인정되겠죠. 처분. 그 다음 당해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게 되면 특허는 원칙적 재량, 허가는 원칙적 기속 이렇게 되죠. 특허니까 재량이죠. 여기서 심화학습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근거 법문원이 분명하게 되면은요. 근거 법문원의 표현을 가지고 가능 규정이면 재량 행위, 일의적 규정이면 기속 행위 이렇게 처리하죠. 근데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와 있어도 근거 법문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불분명한 경우에는 뭘로 판단해요? 당해 행위의 성질이나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죠. 통설 판례. 이렇게 했을 때 그 당해 행위의 성질이나 아니면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봤을 때 재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재량은 무슨 재량이에요? 선택 재량이에요? 맞죠? 뭐가 맞아요? 맞기는 결정 재량이지. 여기서 우리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얘기하는 것은 결정재량 말하는 겁니다. 선택재량이라는 것은 다른 요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요. 결정재량과 동시에 선택재량도 다 인정이 돼요. 결정재량은 특허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보다는 공익관련성 정도가 크기 때문에 결정재량이 인정돼요. 선택재량은 왜 인정될까요? 노선이라는 것은 거리 제한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노선에 대해서 복수의 신청자가 있게 되면 행정청은 그 복수의 신청자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고르는 과정에서 선택재량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경원자 관계 때문에 인정되는 게 선택재량인 거예요. 당해 행위의 성질 때문에 인정되는 건 결정재량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현재 이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상대방은 누구?
예, 대규모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을, 그쵸? 그 다음에 제3자가 누구예요? 갑, 누가 다퉈요? 갑, 그죠? 갑이 원고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였어요. 행정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법 3조.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근데 방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 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항고소송 좁혀주시고 들어가는 길에 그냥 대상적격 한번 충족시키고 들어갈까요? 예, 대상적격 인정돼요. 처분이니까. 그쵸?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취소는 행정소송법 19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면 행정소송법 19조를 38조 1항이 준용해요. 그러면 취소과 무효확인소송 모두 다 대상적격은 패스. 그 다음 원고적격 들어가요. 지금 얘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원고기 때문에 여기서 원고적격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취소의 경우에서는 12조 1문, 그 다음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35조의 원고적격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예, 원고적격은 준용 규정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2조에서 취소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35조에서 무효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12조도 마찬가지고 35조도 마찬가지고 예, 그놈의 법률상 이익이 뭔지를 안 가르쳐줘요. 미쳐버리겠죠. 이럴 땐 학설 판례로 또 다시 넘어가요. 학설이 여기 4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는 밑에 있는 35조를 통설 판례가 즉시 확정 이익설로 따랐었어요. 언제까지요? 2008년도까지요. 그쵸? 2008년도에 입장이 바뀌어요. 그때까지는 좀 복잡했는데 지금은 쉬워요. 법률상 보호익설, 법률상 보호익설 이름이 똑같으면 그 내용은 같아야 되겠죠. 이름이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면 제가 이름을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내용은 똑같아요. 둘 다 판판이에요. 그쵸? 예, 여기서 법률상 보호익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법률은 무슨 법률이에요? 실체법이죠. 실체법은 뭐예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죠. 그러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은 뭔데요? 예, 당연히 권리죠. 그렇죠? 예, 공법입니다. 공법상 권리, 공권. 그러면 공권이 성립되면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공권이 성립되는지를 검토하시면 돼요. 그럼 공권 성립 요건, 의무부가성, 사익보호성. 예.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같은 그런 테마를 가보시게 되면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이건 행정법 서설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공권을 이제 확대시키면서 이거 확대시키면 커져요? 같이 커지죠. 이거 확대시키면 커져요? 같이 커지죠. 이거를 확대시키는 부분에서 과거에 인정하지 않았던 절차상 의무를 인정하게 되었다. 예, 공권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쟁송법이랑은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예,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서 쟁송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에 인정하지 않았던 무하자 재량의사 의무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 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왜요? 앞에서 우리 시외버스 운송사 하면은 재량행위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청은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무부가성 요건 충족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논의로 넘어가시겠죠? 예, 사익보호성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이걸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 처분상 제3자 갑이 요렇게 따라와갖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오면 이렇게 해서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이구나.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줄 따라다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크로스 시키고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거 여러분 필기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그 노트의 지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제3자 소송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지금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이 2가지 정도 있을 수 있어요. 2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손쉽게 가는 방법은 경원자 소송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방법은 경업자 소송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양쪽이 결국 차이는 없어요. 한번 볼까요? 결론부터 한번 때리고 들어가 볼게요. 노선 제한? 노선은 뭐랑 같다고요? 거리 제한 규정.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노선 안에다가 갑이 신청하고 을이 신청하고 근데 그 노선의 범위 내에서는 한 명한테만 배타적 경영권을 인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경원자 관계니까 경원자 소송
노선이라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 제한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논리상 경원자 관계가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규상 경원자 관계죠? 경원자 관계 성립했으니까 당연히 원고 적격 인정돼. 이렇게 바로 끝내도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대로 따라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춰서 점수를 받으신 거냐면 뒤로 걷다가 밟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는 경원자 관계다 이렇게 바로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경원자 관계라는 것은요. 일정한 뭐 영역, 사업구역, 노선 이런 게 있는데 얘도 신청을 한 뭐예요? 신규업자고 얘도 신청을 한 신규업자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의제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을한테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하게 되면 갑한테 거부 처분한 거예요? 깜짝 놀라겠다. 그치? 갑이 거부 처분을 받았으면 갑은 이제 시외버스 운송을 못 해야 되는 건데 얘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상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원자 관계하고 지금 이거 이렇게만 보면 경원자 관계 같은데 뭔가 좀 달라요. 그쵸? 일반적인 경원자 관계로 생각하시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이렇게 쓰셨다면 정말로 뒤로 걷다 밟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원자 관계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밑으로 먼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허가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갑의 허가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갑한테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그 노선은 죽는 그날까지 너의 것이야. 그리고 너가 죽으면 네 자식이 계속해. 유효기간을 전혀 두지 않겠습니까? 두겠죠. 그렇죠? 종기로서 기한을 부과할 거예요. 근데 만약 그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만료가 됐는데 얘가 그 허가기간을 만료하기 전에 갱신허가 신청을 한 적도 없잖아요. 이런 상태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갑도 신규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게 되면 갑도 신규업자고 을도 신규업자고 이렇게 되면 진짜 백기 경원자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설문에서 갑이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다고 했지 갑이 유효기간 만료돼서 쫓겨났다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쪽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원자 관계인데 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허가기간 만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노선을 우리가 노선이 이렇게 뭐 그냥 사업구역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갑은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을이 지금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은 누구예요? 갑은 기존업자가 되는 거예요. 을은 누구예요? 을은 신규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대놓고 경업자 소송인데요. 그렇죠? 경업자 소송 관계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업자 관계가 성립되는 게 우선 맞고요. 그럼 갑은 기존업자고 을은 신규업자인데 이 을 신규업자에 대한 허가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기존업자가 그것을 다투고 싶어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 이제 이렇게 봐갖고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경업자 소송 문제로 가는 게 우선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초기점은 여기서 찍힌다는 거예요. 경업자 소송인데요. 여러분 이제 경업자 소송 문제는 원고 적격 어떻게 푸나요?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강학상 특허인지 허가인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외 대상이 되는 처분이 허가냐 특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원고가 되고 있는 기존업자 갑도 허가를 받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기존업자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이 허가야 특허야 이걸 가지고 판단하죠? 만약 그것이 특허라고 한다면 그 사업구역 그 노선 안에서 기존업자에게 어떤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줬었기 때문에 특허라고 한다면 기존업자의 원고 적격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허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반사적 이익 침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 안에서 만약 허가라면 말이에요. 노선 안에서 지금까지 갑이 혼자 독점적으로 향유해왔던 그 이익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얻게 된 사실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기존 업자에 대한 허가 처분이 강학상 허가라고 하더라도 거리 제한 규정이나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기존 업자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은 특허예요. 이것만 가지고 봐도
바로 기존업자 갑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요. 여기다가 구칙이 들어가요.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면서 심지어 거리 제한 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선 제한 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노선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노선 제한 이것을 가지고 또한 원고적격을 인정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경업자 수용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경원자 관계 문제라고 보나요? 그렇죠. 경업자 수용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항상 허가임을 전제로 했을 때 거리 제한이나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건 실질적 의미의 경원자 관계다라고 판례가 판시하죠. 이렇게 들어가요. 실적 의미의 경원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시작은 경업자 수용에 시작했지만 이 친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만 갖고도 원고적격은 인정시킬 수 있어요. 원고적격이 인정되냐 안 되냐만 말하고 끝낼 거라고 한다면 경원자 관계라는 것을 그 논리를 빌리지 않고 그냥 원고적격만 아주 심플하게 딱 처리하고 빠질 거면 이것만 갖고도 게임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원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하나 남죠? 경원자 관계는 신규업자, 신규업자고 그리고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거부로 의제돼야 되는데 여기도 그런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행정고시 문제에서 이런 거 풀어보신 적 있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이라는 거예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 플러스 신규 업자에 대한 새로운 영업허가 처분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거기서도 경원자 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문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도 철회가 포함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만약에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선에 대해서 신규업자 을한테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해주게 되면요. 그러면 을은 허가 처분을 받은 것이고요. 플러스 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을이 들어와서 그만큼의 수익을 올리는 만큼 갑은 일부 철회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을에 대한 허가 처분은 을에 대한 허가 처분 플러스 갑에 대한 일부 철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네모칸입니다. 을에 대한 허가 처분은 을도 그리고 갑도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보고 있다. 이래서 경원자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찜찜함이 다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원고적격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요. 취소에 있어서는 원고적격까지 논의하시게 되면 다른 소송 요건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도 돼요. 근데 무효확인 소송은 여러분들 필요적으로 협의 소액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 잠깐 끄네요. 여기에는 이 35조 내려옵니다. 35조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학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법률상 보호익설, 즉시확정익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법률상 보호익설에 따르게 되면 35조도 12조 1문도 법률상 보호이기 때문에 35조의 법률상 이익과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이 같아집니다. 그 얘기는 바로 취소의 원고적격과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쌤쌤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즉시확정 이익설에 따르게 되면요.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35조가 법률상 보호이익 말고도 추가 요건이 플러스 알파가 들어왔어요. 요건이 추가되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그쵸? 제한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좁거나 같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얘는 누굴까? 라는 문제가 생기죠. 이 친구는 바로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과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 확정 필요성 이렇게 있는데요. 얘들 있잖아요. 쟤네들 위에 있는 두 친구들은요. 얘들은 왜 논의하는 친구들일까요? 얘들은요. 바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그 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인 처분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분의 효력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너의 권리도 법적으로 침해된 적이 없는데 너 왜 다퉈? 완전 궁금해. 이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아무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다투려고 하는데 너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이런 부분이 1번, 2번이고요. 그 다음 3번에 있는 이 보충성 원칙은 왜 논의를 했던 부분이냐면 무효확인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너
그래, 다툴 만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 하더라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도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주지 않아. 근데 뭐하러 무효확인 소송 제기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해.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런 부분이 바로 보충성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판례가 이거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이제 보충성 원칙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런 논의가 나와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과세처분이 있었어요. 과세처분이요. 500억짜리 과세처분이었어요. 근데 멍청하고도 착한 갑은 500억짜리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내요. 돈이 5조 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500억의 과온합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위법 무효예요. 그래서 이걸 돌려받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분 무효확인 소송, 무효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보충성 원칙이 흠결이 돼서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 적격 흠결로 그냥 각하시켰었는데 if 들어가요. if 가정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을 받아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기존에처럼 지금은 판례가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지만 과거처럼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아요. 무효야. 그 확인을 받았어요. 그때 행정청이 좋겠다 무효여서 나는 근데 500억 갖고 있지롱 메롱메롱 하고 도망가요. 그럼 약 올라 죽겠죠. 근데 행정청은 법적으로 그 돈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권리구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뒤에 이런 게 기다리고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요. 그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행정쟁송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건 아시죠?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뭐예요? 당연 무효예요. 그죠? 당연 무효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니까 얘가 권한 없는 법원, 민사법원이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적 효력의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전혀 못해요. 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그냥 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하게 되면 인용 판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얘도 다 효력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인용 판결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잘 봐요. 이거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기해봐야 인용 판결 받아봐야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으면 안 받아줄 텨. 보충성 원칙.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판례가 이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하니까 이거를 제기해서 돌려받아도 괜찮고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필요가 없어졌죠.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게 필요가 없어졌는데 얘가 바로 확인의 이익의 핵심 분자. 아시겠죠? 핵심 분자. 변절자 말고 핵심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개가 있죠. 이거 두 개는 어디로 보내면 돼요? 이거는 협의의 소익으로 보내면 돼요. 아니 어디 행정소송법에 무효확인 소송에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협의의 소익 논의를 합니까? 떼끼. 취소엔 협의의 소익 규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부작위 확인 소송에 협의의 소익 논의하세요? 안 하세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도중에 허가 처분이나 거부 처분이 나오면 더 이상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받을 만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 흠결로 각하. 부작위 확인 소송에도 협의의 소익 논의하시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행정소송법에 기판력 규정 있어요? 없어요?
기판력 규정 없으니까 행정소송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쵸? 네, 당연히 재판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협의의 소익. 예, 협의의 소익은 행정소송법 전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통해서 당연히 도출되는 소송 요건이라 볼 수 있고, 지금 35조에서 원래 논의했던 이 두 친구들이 미아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빨리 보호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보호조치를 협의의 소익이라는 소송 요건 주소 안에서 해주게 되면 되니까 이 논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다 했으니까 답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안을 펴보시게 되면은 맞자 1번에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국민의 실생활과의 밀접하는 관련성 그러면 공공복리 효율적 증진 맞죠? 국민은 많아요. 그러면 공공복리 공공의 행복과 이익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노선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타적 경영권 인정되니까 특허입니다. 판례도 특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분성 특허라고 하게 되면 형성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 인정됩니다. 그 다음 재량행위 현재 근거법 문헌이 근거법 규정이 제시가 안 돼 있고요. 제시되어 봐야 불분명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분명한데 네 번째 줄 보시면 특허의 성질, 당행의 성질 가지고 기속재량 판단한 거죠. 그 다음 공익관련성 정도가 매우 커요. 그래서 재량행위입니다. 이럴 때 재량은 결정재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판례도 재량이다, 재량이다 두 개나 제가 제시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설문 1의 해결 들어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방금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항고소송. 무작위의 문제는 아니니까 취소송과 무효확인 소송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취소소송. 예, 취소송인데 앞에서 행정처분성 인정했기 때문에 대상적격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 19조. 제3자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적격 핵심적인 논점이 되겠습니다. 취소송상 원고적격. 구체적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정의 이렇게 써주시고 12조 1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명시적 규정 밑줄.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고 학설 4개. 여기서 권리구제설과 법률상 보호이설은 공권 동그라미. 공권을 인정하고요.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과 적법성보장설은 공권 포기. 그런데 권리구제설은 협의의 공권. 그 다음 법률상 보호이설은요. 어떻게 돼요? 법률의 범위를 넓히면 공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죠. 보호의 범위를 넓히면 공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죠. 법률의 범위를 넓히는 건 뭘 가지고 하나요?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건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목적론적 해석. 이렇게 해서 넓히게 되면 공권이 좀 넓어지네요. 광의의 공권. 그 다음에 재판상 보호가치는 이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은 더 이상 실체법적 문제가 아니고 쟁성법적 문제로 보고 있다. 재판상 판단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처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게 되면 법관의 자의적 판단 개입 가능성 있다. 적법성 보장설은 완전히 형성소송 포기, 확인소송으로 보는 것으로서 위법성만 주장하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너무너무 넓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의무부가성과 그 다음 권리에 있어서 이 실체적 관련성의 끈이 있어야 돼요. 끈이. 그쵸? 이 끈이 너무 멀어졌어요. 적법성 보장설. 그래서 툭 끊어졌어요. 더 이상 공권이 아니에요. 판례. 직접적 구체적 이익 밑줄. 이게 바로 뭐예요? 공권. 공권이기 때문에 3설, 4설 X시키게 됩니다. 공권 포기했던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그 다음 밑에 제3자 밑줄.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권리구제설 1설 X. 그래서 법률상 보호익설. 밑에 선 제가 검토해서 소극적 검토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볼까요? 짧게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적극적 검토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원의 재판 부담 사이의 조화 균형. 뭐라고요? 국민의 권리구제와 그 다음 법원의 재판 부담 사이의 조화 균형을 달성하는 법률상 보호익설.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압축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권이네요. 이제 법률상 보익, 법률은 실체법, 그렇다면 법률상 보익은 공권, 공권이 성립하면 원고적격 동그라미, 의무부가성은 무하자 재량의사 의무 인정. 문제없고 넘어가고 사익보호성. 여기서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권의 확대와 경영에 대한 논의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런데
공권의 확대와 경향에 대한 논의,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 목적론적 해석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원고적격을 인정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써주세요. 짧게라도. 아시겠죠? 예, 그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 목적 여기 봐봐요. 노선 제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노선 제한으로부터 뭐를 우리가 도출해 사익 보성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노선 제한이 무슨 사익을 보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목적론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노선 제한은 바로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된다라고 우리가 막 목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라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원자 소송.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사실 이걸로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괜찮아요? 아까 제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원자 관계로 생각하면 뒷걸음치다 밟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경원자 관계를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도 교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이 친구가 경업자 관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구나. 훌륭한 놈.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까지 써주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완전 훌륭한 놈 이렇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훌륭한 놈, 이렇게 하면 완전 훌륭한 놈. 아시겠죠? 훌륭하면 합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원자 관계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경원자 관계는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 그래서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판례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 의미의 처분 상대방에서 바로 끝내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밑에 경업자 소송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원자 소송으로 보냈던 그거 있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당구장에 있습니다. 당구장에서는 경업자 소송도 다릅니다. 짜장면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능성. 예, 위에서 우리 무효확인소송 논의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무효확인소송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6페이지 가시고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뭐 똑같아요. 구체적 처분의 위협성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한다, 무효확인을 구한다. 이쪽에 원고적격, 저쪽에 원고적격 그렇게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근거 규정은 35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예, 두 가지 학설 대립, 법률상 보호이익, 즉시 확정 이익. 이것은 확인의 이익이 포함돼 안 포함돼 이런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보호이익설은요.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취소원과 비슷해. 그 다음 민사소송이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취소원과 비슷해. 민사소송이랑 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즉시 확정 이익설은 취소이랑 달라. 확인소송이랑 비슷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취소이랑 달라. 확인소송이랑 비슷해. 경계 즉시 확정 이익설. 종래 판례 보시면요. 예,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 이게 바로 뭐라고요?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 존부 확정. 이게 바로 뭐예요?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 확정 필요성. 그 다음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 이게 뭐예요? 보충성 원칙. 그래서 과거에는 즉시 확정 이익설의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 보충성 원칙에 대한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직접적 구체적 이익만 있으면 되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법률상 보호이익 침해만 인정되면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현재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 볼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를 판례가 인정하는 이상 더 이상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보충성 원칙은 필요가 없어졌고요. 따라서 확인의 이익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타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동그라미 1번, 2번의 확인의 이익의 내용의 주소를 밑에 있는 협의의 소역에서 찾아주시고 이것은 항상 인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내용이 설문 1번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설문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